안녕하세요. 예, 우리 산성교회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고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키워가시는 분들은 뭐 좌절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좋은 부모 교실을 열었을 때 선택하고 자꾸 의지적으로 오셔야 자꾸 들으면서 교정하고 다짐하고 또 좌절했던 데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또 이 강좌를 개설해 주신 교회 정말 좋은 계획을 하셨고 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찬양하다가. 또 어버이날 아닙니까 오늘이?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삶의 결과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자체는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또 부모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부모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결정과 행동은 늘 본인 책임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왜 아이가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자유의지가 있고 또 엄마 아빠 외에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 이 순간에 부모로서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 그걸 선택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바꿔주세요 하면 PPT로. 오늘 주제를 미디어로 잡았지만 사실 미디어 얘기를 거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 앞에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할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꼭지에서 저거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선택을 조명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클릭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하나님 물고기에게 만드신 다음에 너를 이 땅에 왜 만들었는지 물고기한테 설명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창세기 1장 보면 물고기를 만든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답답해 좀 벗겠습니다.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물고기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물고기 뱃속에는 알이 무지 많죠. 명태 같은 거 열어보세요. 배를 엄청 많아요. 물고기들은 왜 이렇게 많은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뭐기 때문에?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게 그들의 사명이라서 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도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치타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셨겠죠, 당연히. 다만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치타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이게 치타의 사명이에요. 빨리 달리는 존재로서의 뽐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치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치타는 근육이라든가 신체 구조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치타를 만들 때는 꼭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으면 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짧아요. 등짝에 있는 무거운 걸 좀 떼주시면 어떻게 달려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이 땅에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다 표현해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두뇌입니다. 오늘날 많은 두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두뇌가 너무너무 신비한 양자역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뇌과학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얘기들도 학교 다니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될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운영체계로서 두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눈만 뜨면 보고 있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이것을 눈과 귀로 접속하는 세계. 메타버스라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하는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죠. 그런데 눈과 귀로만 접속하는 세계가 있어요. 디지털 세계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죠.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세계라는 의미에서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아니,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두뇌가 바뀌어?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선 들어보죠.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금방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의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그냥 보니까 엄마들이 편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만 해도 뇌 크기가 30%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줬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은 없잖아요. 뭘 작아지게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력, 판단력, 주의력, 통제력,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 이런 인간의 두뇌 기능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능이 발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정도? 30%. 그러니까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머리 커지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두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두뇌예요. 보통 우리는 두뇌하면 좌뇌, 우뇌 패러다임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좌뇌, 우뇌 이론들은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혈액형 성격 이야기 같은 대중심리학이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좌뇌는 뭐하고 우뇌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과학적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A형 성격 어떻고 B형 성격 어떻고 이거 들으면 그럴듯하고 재미있지만 사실이 과학이 아닌 것처럼 좌뇌, 우뇌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 두뇌는 이렇게 나눕니다. 1번. 자, 맨 밑에 주황색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멀리 보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요 아래쪽 부분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뇌, 간과 손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간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줄기간자예요. 줄기. 그러니까 뇌 중에 우린 뇌 하면은 주름만 생각했지만 이 기둥처럼 생긴 저 뇌가 되게 중요한 뇌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생명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호흡, 심장박동,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주로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야 인간구실하니까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3년까지는 주로 저 1층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물고 빨고 기고 걷고 이런 거죠? 그게 다 어느 뇌가 담당하는 곳이라고요? 저 1층 뇌가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 3살이 되면 두 번째 뇌가 만들어집니다. 회색 부분이에요. 이 회색 부분을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변연계 이렇게 돼 있죠. 이 변은 변두리 할 때 그 변자예요. 연은 이어져 있다 할 때 그 연자예요. 그러니까 변연은 우리말로 하면 둘레길이란 뜻이에요. 변연, 둘레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뇌에도 둘레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회색. 뭐처럼 생겼어요? 보니까 딱 둘레길이죠. 우리 두뇌에 둘레길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뭐가 만들어진대요? 감정, 정서, 기억, 욕구, 동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3살부터 13살 사이에는 주로 이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뇌가 잘 안 만들어지면 어른 돼서도 애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성인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허우대는 어른인데 하는 짓은 애 같다. 이게 성인 아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애 같다가 뭐예요? 저 변형계예요. 저게 초등학교, 중학교 요 시기에 잘 건강하게 발달이 됐어야 되는데 저기가 문제가 돼서 발달이 안 일어나서 13살에 머물러 있고 15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여러분 남편이 어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애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애 같은 짓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변형계가 15살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애 같은 짓을 한다고 핀잔을 준다고 해결되질 않고요. 전 애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우쭈쭈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의 감정과 욕구와 정서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채워. 이걸 하셔야 돼. 왜? 저건 사실 13살 때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저거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질 못한 거예요. 영양분을 못 먹어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자꾸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불평을 하면 야, 그냥 큰아들 하나 더 킨다고 생각해. 큰아들. 아들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그 얘기가 뇌과학적으로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걸 잘해줘서 우쭈쭈 해줘서 저 변형계가 자라야 노년에 좀 편합니다. 지금 구박해봤자요, 노년엔 더 애가 터지는데 그때는 몸도 애가 터지고 저 2층도 애가 터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건 뭐 13살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3살, 16살 사이가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고 그 시기에 잘 못했으면 우리 아이가 15살이든 18살이든 20살이든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25살이야. 근데 저 시기에 저걸 잘 못 채워줬으면 우리 아이의 정서 나이는 몇 살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13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셔야 돼요. 부모의 아이덴티티는요, 우리 아이가 3살, 13살 사이에 저 정서와 감정과 욕구와 동기와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게 부모의 일인 거예요. 이걸 스킵하고 넘어가면요, 평생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지금 모르고 무시하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부모는 뭘 봐야 되냐면 아이의 얼굴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현명한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스캔하는 능력을 확실히 키우셔야 됩니다. 얼굴 스캔을 하셔야 돼요. 얼굴은 뭐죠? 얼굴은 얼꼴에서 온 말이에요. 얼꼴. 이게 얼꼴이 얼굴로 변형이 돼서 얼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얼꼴이란 말이에요. 얼은 뭐죠? 우리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몸이라고 불렀어요. 몸.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지만 어디로 표현이 된다? 안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의 꼴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변형계입니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을 때 얼굴부터 쫙 스캔하셔야 돼, 항상. 우리 아이가 찡그리고 있는지, 밝게 웃고 있는지, 얼굴이 어두운지,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스캔해서 그 문제에 부모가 반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저 변형계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남들을 어떤 애들을 보면 애들 어디를 보면서 쟤는 진짜 잘 자랐네? 저 친구는 정말 멋있게 자랐네? 부러운 사람 있다면 그건 100% 부모가 저 감정과 정서와 여기에 관심 갖고 아이를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서울대학원 갔는데 하는 짓이 좀 이상하고 좀 변태 같은 짓을 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뭐 좀 이상하 그러면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저 부분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우리는요, 저걸 하라고 부모가 된 거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 두 번째 뇌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착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엄마들이 빼먹지 않고 하여간 잊지도 않아. 매일 해! 꼭 하는 말. 이게 뭔지 아세요? 숙제 다 했니? 오늘 숙제 없니? 숙제 다 한 거야? 과제 다 했어? 이 숙제 검사하는 일.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숙제 검사는 숙제 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숙제 검사하지 않아도 숙제 내신 선생님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확인을 안 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안 해도 되는 숙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미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미션을 엉뚱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일을 집에서 인터셉트 해가 뺏어다가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랑 맨날 싸우고 있고 저 가운데 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적을 보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는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적을 보는 엄마가 되면 그 아이의 얼굴에 필요를 채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적을 안 봐도 여러분 자녀의 공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학원 선생님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유기하면 우리 아이는요. 저 가운데 뇌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사라고 여러분이 교사라고 해도 교실에 한 25명, 30명, 40명씩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의 개개인의 감정과 정서와 욕구와 지금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슈퍼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부모밖에 알 수 없고 부모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션은 얼굴을 살피고 항상 우리 아이의 얼굴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꽃피는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깐나라기 태어났을 때 어때요? 항상 웃고 있고요. 항상 정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잖아요. 애기들 얼굴 보면. 그죠? 애기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나 인상 쓰는 어른들 보셨어요? 그 상태가 오늘 10살이든 15살이든 20살이든 여러분 자녀 얼굴 상태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거 하라고 부모 자리 주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계속 줘야 돼요. 100점을 맞아오면 엄마 표정이 정말 천국이야. 100점을 맞아오면. 근데 70점을 맞아오면 세상 꺼지는 것 같은 표정과 한숨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뭘 느낄까요? 우리 엄마는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건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돼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묶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웰컴하고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긍정적 가치를 봐주는 엄마가 있다면요. 이 아이는요. 어디서도 당당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가치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나의 존재 가치를 성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공부, 시험, 성적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적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열등감 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집단이 서울대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습니다. 저는 한영외고에서 교사를 했었어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1993년, 92년, 91년 이때니까 무슨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전국에 외고가 3개밖에 없을 때, 전국에 3개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외고가. 그때 제가 한영외고에서 교사를 했는데요. 정말 다 기고 나는 애들이에요. 성적은. 근데 다 열등감에 쩔어 있었어요, 애들이요. 제가 교사로서 정말 부모가 해야 될 그 열등감 쩌는 애들 열등감 회복시키는 일이 제 미션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엄마가 성적, 시험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이 가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너무나 좁게 우리 아이를 성적, 공부, 시험 가지고 존재 증명, 가치 증명을 하려고 엄마가 애를 쓰기 시작하면요, 저 가운데 뇌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 두 번째 뇌는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 가지고 건강하게 세팅이 되는 뇌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뇌는 대뇌 피질, 노란색 부분입니다. 자, 껍데기에 있다 그래서 피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언어, 사고력, 도덕성, 절제력, 창의력, 이건 이제 인간의 뇌. 주로 13세 이후부터 발달이 시작돼서 20대까지 발달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13살, 15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눈앞에서 미친 짓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3살, 15살이라면 이제 어느 뇌는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죠. 만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생애 주기가 아닙니다. 갱년기는 생애 주기예요. 그러나 사춘기는 생애 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여러분, 사춘기라는 단어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게 1928년입니다. 1928년 전에는요, 사춘기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헌 중에, 구한말 문헌 중에 우리 위인전을 읽다 보면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경험하고 심히 고생했다 이런 글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요, 사춘기가 아예 없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13살, 17살 되면서 사춘기 때문에 힘들었더라 이런 거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분리되면서 생긴 질병입니다. 사춘기는 생애 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애 주기의 질병이 왜 들어왔어요? 가운데 뇌가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바쁨과 부모의 어떤 형편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유대 관계가 약해지면서 저 변형계 영역의 정서, 감정 이런 걸 처리하는 방식들이 왜곡되게 저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형태로 아이들이 그 왜곡된 질병이 표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사춘기를.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요, 3살, 13살 사이에 내 양육의 태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저게 잘못이다. 어떤 우리 아이가 13살, 15살이 됐다는 얘기는 변형계는 어쨌든 분출하는 거죠. 마치 화산처럼. 근데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해야 되겠죠. 사고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 도덕성, 절제하고 이런 영역의 세 번째 뇌는 완성돼 있어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13살, 15살이면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 가운데 뇌와 세 번째 뇌가 충돌한다면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뇌가 이기죠. 세 번째 뇌는 아직 병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이제 나이가, 여러분 나이를 봤을 때는 세 번째 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참아야 돼요? 애가 참아야 돼요? 아니, 뇌로 봤을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랑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형이 만들어져 있고, 아이는 그걸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조카들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속썩이고 부모 힘들게 했던 애들도, 아이들도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나면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이 뇌 안에
저 3층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3층이 발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저런 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는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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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내하는 여정. 이게 부모의 자리예요. 그 같이 붙어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뭐 속상해하면서 싸우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친자 있죠? 친구할 때 그 친자가 한자로 어떻게 돼요?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친, 가친, 부친, 모친 할 때 그 친자 있죠? 왜 아빠, 엄마 옆에다 친자를 붙여놨는지 아십니까? 친자가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는 어떻게 서 있어요? 항상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름이 끼나 해가 맑으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나무처럼 서서 바라보는 존재. 이게 친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어낸 지혜를 보면요. 놀라워요. 이게 친자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 세 번째 내가 충분히 자라서 자기 이 감정과 정서와 이 욕구와 본능들을 잘 통제해 나갈 때까지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는 존재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 저는 이제 우리 아이도 25 됐는데 한 25년 지나니까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아이 편에서 기다려주는 거. 저는 저라고 잘 됐겠어요? 똑같은 여러 전화율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과정이 부모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핵심은 뭐예요? 두뇌가 발달된다는 것은 머리가 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1층, 2층, 3층에 여러 두뇌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뇌 발달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층, 2층, 3층의 영역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뇌 발달한지를 최근에 두뇌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단어예요.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과 연결이다. 이 네 단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이 네 단어를 알면 두뇌 발달을 잘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네 단어를 모르면 두뇌 발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는 걸 보면서 두뇌는 잘 발달되고 있구나 이거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뭐가 발달이냐? 요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세요.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줄까요? 왜 안 주죠? 쫄라대는데?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잖아요. 담배는 왜 안 주죠? 그게 아는 거예요. 이 담배 연기를 흡입하면 그 담배 연기가 그 아이의 세포와 폐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물려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애를 재우는데 앉아요. 자장. 하면 재우려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 3컵 따라. 설탕을 진하게 타야죠. 그래서 이제 먹여. 그래, 애기는 달달하니까 꿀꿀 마시고는 취해서 골아떨어지면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우는 데는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를 재우는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신고해줘. 왜?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알지만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해. 술과 담배는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대. 주면 신고하겠대. 근데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아는데 줘야 된대. 여러분 이 모순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왜 뭐는 되는데 나쁜 데도 주고 뭐는 나쁘면 안 주죠?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두뇌의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이게 핵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알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뉴런부터 봅니다. 뉴런. 과학자들은 뉴런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그렸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뿌리와 기둥과 나뭇가지가 있는 뭐처럼 생겼어요? 꼭 야자나무 같이 생겼죠? 야자나무를 성경은 종려나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나무예요. 종려나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사람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 신기하게도 종려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 속에 종려나무와 똑같은 모양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뇌 속에. 특별한 나무들이. 몇 개가 심겨져 있냐면 무려 1000억 개. 1000억 개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크다 작다? 엄청 작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작으냐? 자, 여기 보시면 1mm를 얼마만큼 자른 거래요? 1mm를 1000번이나 자른 정도.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나무가 우리 뇌에 1000억 개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 뱃속 3개월, 8개월 때 만들어집니다. 뱃속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10개 발가락이 바로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그 10개 발가락. 이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써요?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사시면서 발가락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 뇌 속에는 1000억 개 나무가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써요. 살면서 이 나무가 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무는 세포가 아니라 신체 기관과 같은 거예요. 심장 같은 거, 손가락 같은 거. 이거 잘라져 나가면 다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여기 1000억 개가 있어. 이 1000억 개 나무가 심긴다는 게 뭐냐면 이 1000억 개 나무가 뱃속 3개월, 8개월 때 심길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그 나무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노래를 좋아한다? 무슨 뜻이에요? 뱃속에서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노래하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심겨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 무슨 뜻이에요? 뱃속 3개월, 8개월 때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어떤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다? 그림 그리는 나무가 특별하게 생겨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꼭 알아야 돼. 이 1000억 개 나무가 심길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 애는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하는 나무야 커져라 커져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 나무가 커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나무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가 뱃속 3개월, 8개월 때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의 저 뉴런이라는 나무를 심는 자가 아니고 관찰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심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나무를 내가 심었다면 내가 심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내가 묘종을 심었으면 심고 가꾸면 내가 뭘 기대해요 여기서? 사과 열매를 기대하죠. 내가 심었잖아요 사과나무. 근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묘목이 자라고 있어. 열심히 물을 줘. 근데 물을 주면서 이거 나무 잘 키워가지고 사과 먹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관찰부터 해야죠. 관찰. 무슨 꽃이 피는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막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관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찰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 노래할 때 너무 신나. 표정이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 그럼 뭘 깨달아요? 우리 애는 엄마 뱃속 3개월, 8개월 때 노래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어놨나 보구나. 이렇게 깨닫고 노래하는 걸 볼 때마다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떡할까요? 엄마가 자기가 노래할 때마다 너무 좋아해주면 어떡할까 아이는? 더 신나서 노래를 하겠죠. 우리 애가 맨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려. 너무 멋지게 그려. 너무 특이해 그림이. 그러면 뭘 깨달아요? 우리 아이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 그림 그린 나무가 특별하게 만들어졌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이거 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야! 노래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빨리 여기 앉아서 이 학습지를 풀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센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비대면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가장 많이 어머니들을 만나는 일을 해요. 2005년부터 했으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범하는 오류들이죠. 많은 엄마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은 여러분이나 잘 이루고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애 잡지 마시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아쉬웠던 엄마가 있다면 이 엄마는 자식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는 해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한 게 아쉬움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늦지 않았으니까. 100세 시대인데 뭐가 아쉬워요? 왜 애를 잡아요? 내가 하면 되지. 99세 석사학위 받은 할아버지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99세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엄마들, 자식 영어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어 하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40 넘어서 ABCD 다시 시작했대요. 그래도 외국 정상들하고 영어로 훌륭하게 대화하시더라고. 40 넘어서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독한 말, 가장 폭력적인 언어가 뭔지 아세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의사가 돼야 해.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그걸 누가 정하죠? 감히?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게 자라고 있는데 너는 배를 열어야 돼.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관찰자입니다, 우리는.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그걸 자녀에게 투영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 엄마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화를 내는 시점이 생겨요.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화가 날 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나? 내가 왜 쟤를 못마땅해 하나?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하면 끝에 뭐가 있냐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들이, 이 딸이 엄마 뜻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빠 뜻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엄마 아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 1000억 개 나무를 심는데 내가 1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 좀 하세요. 우리 애는 뭘 즐거워하는지, 언제 행복해하는지, 뭘 하고 싶어하는지, 뭘 때문에 애가 저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얘가 저거 눈빛이 살아나는지 늘 관찰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앞서가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민수들이 돼가고 있고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어른 돼서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진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옆집만 갔다 오면.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더라.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받아왔더라.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1000억 개 나무가
뱃속에서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입으로 헛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몸에다 표시까지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눈이에요. 눈.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이의 눈을 마주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다 표시를 두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보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라고. 눈에는 뭐가 있죠? 홍채라는 게 있죠. 홍채. 자, 지구상에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렇지. 저 아이의 홍채가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1층, 2층, 3층 뇌 안에 1000억 개 나무가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가 있다 없다? 그럼 이 아이랑 비교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을 이 딸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를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키워내는 부모가 될 거야. 이거를 눈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다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도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면 은근히 또 시험에 들어와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군데 더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잡고 만지고 접하는 곳이 어디예요? 손이죠, 손. 손에 뭐가 있어요? 네, 손을 잡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1000억 개 나무가 뉴런이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이 아들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삶이 꽃 피우고 열매 맺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키워가는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이거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인이 말하죠. 땅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똑같은 돌은 없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뇌 안에 똑같은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진 아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의 데스티니가 다른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뉴런의 발달하는 과정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시냅스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1000억 개 나무를 살펴봤더니요. 이 나무와 나무에는 틈이 있는 거, 틈. 뭐가 존재한다고요? 틈! 따라하세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예.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대면 강의의 좋은 점은 반응이거든요, 사실. 제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줌으로 거의 99% 강의를 줌으로 했거든요. 아, 줌 강의 정말 힘들어요. 반응이 없고 또 요즘 젊은 세대 엄마들은요 카메라를 일단 다 꺼요. 아주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안 보여줘. 괜히 막 모니터, 제 컴퓨터 모니터 하나 놓고 혼자 막 떠드는 거야. 2시간 동안.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현장 예배는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1000억 개 나무를 살펴봤더니 과학자들이 나무에는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을 재봤더니요, 이 틈은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자,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간격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어요. 100만 분의 1mm. 이게 나노예요, 나노. 여러분, 나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노라는 말. 그 세계가 존재, 뇌 안에. 거기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가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해요. 똑딱하면 100번, 어떤 신호는 300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1초에 100번에 300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있는 신호로 보일까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딱 봤을 때.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기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자, 이 시냅스라는 말 뜻은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말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 공간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시냅스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우리 뇌 속에 1000조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여러분 1000조 개는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덤덤한 표정으로 들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해보세요. 매일 3억을 써야 돼.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될 돈이에요. 1000조는. 요즘 뭐 하도 숫자가 인플레가 돼가지고 1000조개도 웃어 보이지만 굉장히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요, 100만 배 확대해 본 거예요. 여기 자, 요거를 이제 100만 분의 1mm니까 100만 배 확대했으면 이제 1mm가 된 거죠. 넓혀 본 거죠. 봤더니 그 공간 안에서 전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단백질들이 그 안에서 막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들락말락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붙으면 아, 생각났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붙들락말락 결국 안 붙으면 아,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그냥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도 튀어나오고 존재하는 손자 이름 다 나와야 이 손자를 불러내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할머니가 60세라면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나무는 이제 뉴런이란 저 나무 몇 년 된 나무란 뜻이에요? 60년 된 거죠. 뱃속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 잘 돼요,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는요. 바로 그 상태인 거야. 손자를 보는 순간 빨리 그 뉴런과 뉴런의 사이에 있는 전기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음은 바쁜데 이 나무들이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신호 처리를 못하니까요.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 태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두뇌 활동이 조금 이제 그려지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속에서 1000여 개 나무가 있고 나무에는 틈이 있고 틈에서 전기 신호가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단백질이 막 결합되고 있어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같은 나무, 같은 틈, 같은 신호, 같은 단백질이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는 거란 뜻이에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서 지금 제 얘기를 1시간 들었다면 이 원숭이는 1시간 동안 제 말을 못 알아들었죠? 얘가 원숭이라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원숭이 뇌에는 그런 나무나 신호나 전기 신호나 화학 신호, 단백질 결합 있어 없어 얘는? 그래서 얘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뇌 발달이 뭔지 그려지시죠?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라는 것이 돼야만 그 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최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족의 시냅스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질문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러지 않아도 수장님 여기다 1000족에 만드느라고 제가 고생 엄청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예, 여러분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답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선택과 경험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과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두뇌 속에 있는 1000여 개 나무 틈에는 시냅스라는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이라는 화학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경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5월 8일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뇌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골프를 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시냅스가 만들어질까요?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질까요? 골프와 관련된 시냅스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소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단어는 이 가소성과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인데 이 가소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한자로 보면 쉬운 건데 이 소자 있죠? 가운데. 이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자예요. 모양 만들 소자란 뜻이에요. 모양 만든다. 왜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것을 조소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조소. 기억나시죠? 조소. 그때 소자예요. 조소 활동할 때 소. 조는 만들 조자. 소는 모양 소자. 모양 만드는 놀이. 그게 촬영놀이예요. 촬영놀이를 어렵게 조소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바로 그 소자예요. 가짜는 아시다시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놈이 모양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보면 여기 뉴런은 뉴런. 아까 얘기한 나무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무슨 성질이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써있죠? 익숙한 단어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재질 이름이 아니고 모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플라스틱 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통들.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 다른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붙인 거 이름을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플라스틱 통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몇 개가 존재해요? 1000조개가 존재하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뭔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는구나.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는 거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작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우리 아들 막 자전거 타게 돼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걔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걔가 연습을 할 때 뇌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짓을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겠죠? 그럼 여기도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 핸들 움직여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 브레이크 잡으면 그것도 만들어져. 위험을 살핀다고 막 이래? 그것도 만들어져. 자기가 하는 대로 똑같은 모양이 여기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잘 유지가 돼. 자전거 잘 타는 거죠. 옆집 아이는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자고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옆집에 바로 탈 수 있나요? 얘는 왜 바로 탈 수 있어요?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다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우리 애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엄마는 뭘 시키면 되는 거야? 데리고 나가서? 그죠.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저기 우리 한 부부 맞죠? 두 분? 계시는데, 아빠는 영어를 잘하시고, 엄마를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를 잘하시는 아빠는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저분 머리 나쁘세요? 어떻게 비밀인데 알고 막 아니라고 막 고개를 젓네,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 키워드 얘기했죠? 저분은 시간 날 때마다 뭘 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경험할 때마다 뇌는 뭘 만든다고요? 같은 모양의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거든. 근데 부인이 여보 영어 잘하네? 당신은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아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두뇌 발달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자녀가 7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머리가 안 되나? 머리 문제로 접근하는 걸 포기하셔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얘가 70점을 맞아왔다는 얘기는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70점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학교는 열심히 다녔고 학원 열심히 갔지만 다른 애들과 뇌의 선택과 경험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에 앉아서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냅스 연결돼야 안 돼요. 그 70점 나온 거예요.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저 남편이 머리가 나쁘니까 자식도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괜히 시험에 빠져.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선택과 경험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왜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게임 생각할까요? 내면의 욕구가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뭔가 정서적인 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게임 외에는. 엄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게임에 들어가면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여러분, 엄마 찾아가겠어요? 게임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게임 찾아가지. 거기서 나를 인정해주고, 엄마 찾아가면 나를 자꾸 야단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교실에 앉아서 그거 하느라고 여전히 뭐래요? 딴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랑 상관. 그럼 뭐 시냅스 안 만들어져. 선택과 경험의 문제라는 걸로 바꾸셔야 돼, 패러다임을.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러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기쁘게.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지고 있대. 아빠 주머니에서 뭘 찾고 있어요?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럼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을 찾는데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뭐래? 우리 아들 뭐하나 하고 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아빠들도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천재다 천재. 이거 아빠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게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아들 천재 맞구나. 그리고 아빠 너무 좋아해. 자, 사실 아빠는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시간 동안 지금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애가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고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도 만들어진다? 여기 똑같이 만들어져. 그럼 아빠 여기 봐야지, 여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우리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내 속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뜻이에요. 가소성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공부하는구나. 책 보니 이게 아니에요.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예요? 공차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죠. 오락실을 놓으면 게임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에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면 1층, 2층, 3층에 어떤 이 뉴런 시냅스의 경로, 뉴런 시냅스의 연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락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락이나 더 쫑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나무만 심어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따져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맞아. 그런데 아들아,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건물은 네가 다 지었어. 시냅스는 네가 다 만들었다. 네 책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책임 만지시려고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오늘 나의 선택은 시냅스 연결을 만들도록 해놓으신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뇌를 바꾼다. 뭐 스마트폰 본다고 뇌가 바뀌어? 근데 이제는 어때요? 스마트폰은 뭘 하냐가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의 모양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오락실을 가서 오락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뭐 개콘을 보거나 뭐 그 게임을 하거나 뭔가 오락을 하고 있을 때 표정이 어때요? 즐겁죠. 저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에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즐거움, 재미, 욕망, 쾌락의 시냅스 경로가 연결돼서 열린다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재미, 욕망, 쾌감, 즐거움의 시냅스 경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설명하면 도파민이 다량으로 뇌 속에 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때문에 기뻤다, 뭔가 때문에 행복했다면 뇌에는 뭐가 나왔다? 도파민이 나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얼굴 표정은 그렇게 뭐 이해된 느낌이 아니라서 지금 약간 당황스럽네. 자, 우선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설명해 보죠. 측좌 핵을 자극한다. 측좌 핵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날 도파민 분출로 뇌는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이런 강렬한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쫓게 된다. 자, 우리 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영상의 자극을 아이들이 게임을 하든 영상 보면 자극을 받으면 뇌는 그 자극이 어디로 가냐면 측자액으로 가는 거야. 측자액은 쉽게 얘기하면 도파민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자액이 자극이 딱 되면 그 도파민이 온 뇌로 쫙 퍼져나오는 거야.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올 때는 마약을 할 때야. 우리가 마약을 하면 그 마약 성분이 어디에 직방으로 날아가냐면 저 측자액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거기를 빵 터뜨리면 확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하면서 이런 즐거움을 추구할 때도 역시 측자액이 자극되니까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게임 좀, 엄마 게임 좀. 이거 왜 그러냐? 그 맛을 아는 거야. 측자액이 도파민을 뿌려댔던 걸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느끼는 거 외형적으로는 재미와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두뇌 안에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 경로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운데 특히 어떤 자극의 경로가 열리는 거예요?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의 자극에 그 경로가 여기에 이제 회로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나오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두뇌는 우리 두뇌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디폴트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초기 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뇌가 이를테면 측자액에서 도파민 공장에서 도파민이 50개가 나왔을 때 가장 즐겁도록 해놓은 거예요. 세팅 값을 해놓은 거 50개를.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50개가 나와요. 그래서 일상적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약물 같은 걸 통해서 측자액이 자극되면 도파민이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은 평상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뇌는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세팅 값이 50개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100개가 나오면 뇌에서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즐겁지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피드백이 들어가요. 공장에다가. 피드백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100개 너무 즐겁긴 한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도파민 양을 줄여라고 자꾸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공장을 자꾸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강한 자극이 올 때는 100개가 나오지만 공장을 50개짜리를 원래 디폴트 값을 초기 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파민 공장을 30개 생산하는 공장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50개가 나오는 거예요?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50개가 나와야 일상생활이 되도록 세팅값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강한 자극의 그 즐거움을 맛본 아이들은요, 평소에는 도파민이 30개밖에 안 나오고 20개밖에 안 나오는 값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게임을 안 할 때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도파민 부족해서. 또 도파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ADHD입니다. 그래서 ADHD를 두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상결핍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보상결핍증후군. 도파민이 부족해서 자극을 찾기 위해서 나대는 상태. 그래야 도파민이 나오니까 나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ADHD 진단을 받으면 처방을 할 때 약을 주죠. 여러분, ADHD 아시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그러면 나대니까 약을 줄 때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각성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약을 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죠. 근데 ADHD 치료약은 전부 각성제예요. 신기하죠? 나대는데 각성제를 줘. 왜 그래요? 저 시스템 때문이에요. 두뇌가 50의 항상성이 맞춰져 있는데 얘가 30, 20으로 도파민 공장이 줄어들어서 나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돼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약물로. 약물로 채워주면 나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채워주면 나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 일찍한 애들 중에서 교실에 가보면 ADHD 아닌 애들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왜 그래요? 도파민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한 자극을 찾고 위해서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게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게임할 때는요, 처음에는 동물농장, 파니롬 이런 데 가서 이제 플래시 게임을 해요. 막대기들 달팽이 잡고 두더 잡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런 것만 해도 도파민이 10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런데 공장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0개가 나오면. 공장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100개가 나오는데 공장이 줄었으니까 100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메이플 스토리예요. 메이플 스토리에 가면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는 게 아니에요. 온갖 화려한 사냥터, 사냥도구, 사냥감들이 널려 있어요. 와보면 또 신세계가 열려. 자극의 강도가 훨씬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공장을 줄여놔도 100개가 또 나와. 이해됐어요? 공장이 줄었지만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니까 100개가 다시 나와. 근데 뇌는 어떻게 계속 피드백을 줘야 안 줘요? 측자에게다 계속 피드백을 줘. 그러니까 또 공장이 좀 줄어. 그러면 또 메이플 스토리 3, 4년 하다 보면 이게 공장이 더 줄어가지고 100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플 가지고는 100개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옮겨가다 보면 이제 가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배그라는 게임이에요, 배그. 배틀그라운드.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것도 완전 실사예요, 실사. 아까 보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틱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 사람, 완전한 총, 완전한 상대방. 리얼리티가 확 강화되면 도파민이 다시 또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초등학생이 벌써 저런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도파민 공장, 측자액이 너덜너덜너덜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카트라이더 하는 친구들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카트라이더 자동차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럼 애들이 막 화를 내요, 화를. 선생님 우리가 무슨 유딩이에요? 시시하게 그런 게임 막 소리 질러 저한테. 유치하게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도파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미 다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게임 중독인 거 걱정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가 대학생인데 피파 축구 게임 있거든요. 우리 애는 대학생인데 축구 게임만 해. 그러면 걔는요, 뇌는 초등학생처럼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축구만 해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정도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피파 하면서 게임하는 피파 하면서 하는 애들은요, 뇌가 정상인 거예요, 걔는. 그것만 해도 나오니까. 근데 초등학생인데 배그를 한다. 오버워치를 한다. 와우를 한다. 그러면요, 걔는 지금 이미 중증 중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정도 자극이 아니면요, 얘는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실에서 선생님 말을 들어요. 선생님이 그 정도 자극이 와요, 선생님한테서. 자는 거예요. 시시하고 재미없고 욕구가 안 생기고 동기가 없는 거예요. 학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만 뇌는 깨어나요? 그 정도 도파민 양을 분출해주는 자극이 올 때만 깨어나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생인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산성교회도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초등부, 중등, 고등부 조사해보세요. 7, 80% 이런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가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자꾸 하죠. 당연히 이게 안 맞는데, 오락실이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우리는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소갈이 엄청들 하시죠. 저한테도 엄청 상담 요청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근데 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다 두뇌 문제입니다. 두뇌에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 경로가 뇌에서 활성화돼서 만들어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 만든, 쉽게 얘기하면 유니버스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이 디지털, 일종의 디지털, 요즘은 그래서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부르는 측자액을 자극하는 그거의 자극의 뇌 경로가 형성돼서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상위 20개 중에 90%가 여러분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찌르고 죽여야 도파민이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아예 도파민이 안 나와.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 정도 자극이 아니면 내적 동기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게임 20개를 적어놓고 보니까 90%가 저런 게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중독이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더 할 얘기 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퀴즈.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요. 10달 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기의 뇌 속에 시냅스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시냅스들이 뇌에 많아요? 적어요? 그쵸.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제가 1시간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시냅스 밀도가 희박하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태어났습니다.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죠. 엄마 아빠가 눈앞에 얼쩡얼쩡합니다. 애기들이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겠다.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한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맞아요. 그게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3살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져요.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냅스들은 주로 1층과 2층에 형성되는 시냅스들이겠죠. 두뇌 발달 과정을 보면. 근데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야겠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네, 원숭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얘기, 늑대소녀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입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구리. 그때부터 옥사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구리 속에 살았습니다. Ну, такой же в комнате там, то и в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ей лапе. Вот. Ну,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алочка собачья.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났고 토미과 옥사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린 뉴런, 우린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나무가 700억 개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뱃속 3개월, 8개월 때 우리나 저 친구나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네,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든 거죠. 시냅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뇌 발달이라는 말,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라는 두뇌 발달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동물도 두뇌를 발달시켜서 사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동물은 먹고 자면 동물이 되게 돼 있어요. 강아지는 잘 먹고 잘 자면 무조건 모든 강아지는 개가 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강아지 보셨어요? 아우 그 강아지가 사람하고 10년 살더니 말도 곧잘 사람처럼 하고 하는 짓이 사람 다 됐어요. 요즘 그 강아지 또 학교 다니더라고요. 뭐 이런 강아지 있어요? 먹고 자면 개가 되는 거예요. 벌들이 정육각형으로 집을 짓죠. 왜 정육각형으로 짓는지 모르시죠? 어느 벌이 다 정육각형을 져요. 정육각형은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꿀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도형이 정육각형이에요. 벌들이 정육각형으로 짓기 위해서 각도기로 재요? 아니면 줄자로 재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짓죠? 학교 다녔나요? 기하학 공부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종류대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들은 종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개미도 겨울이 오는 걸 알아서 여름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도 시간 개념이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시간을 알아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
새들 보세요. 그 높은 1만 미터 상공에 그 기류를 타고 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에 기류가 있어서 날개짓 하지 않아도 수십만 킬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개들이 인간도 최근에 알았는데 거기에 기류가 있다는 거를. 근데 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새들 다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말은요, 종류대로 만들어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시냅스를 만들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우리의 성령을 회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택과 경험을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뇌 속에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따라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요, 엄마가 까꿍 엄마 해봐, 따라해봐 이러고 막 하는데 애가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이냐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애는 사람 됐다 안 됐다? 우리 아이가요, 먹기는 잘하고 자기는 잘하는데 따라는 안 해. 그리고 아이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따라하잖아요. 그죠? 왜 따라했을까요? 그 따라한 이유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리첼라티라는 사람인데 1996년에는 원숭이를 통해서 발견했고 지금은 이제 2013년에 사람을 통해서 이 거울 이론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좌뇌 우뇌입니다. 이 뇌를 두 개 그려놓은 거는 이건 좌뇌 우뇌라서 좌뇌 우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좌뇌 우뇌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위에 사진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대로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내가 바나나 먹을 때 뇌가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뇌를 찍어봤더니 조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빨간 데가. 밑에는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관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바나나 안 먹어요.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고 있는데 내 뇌가 마치 바나나를 먹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뇌 활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으니까 비유를 하기를 거울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거울. 요즘 말로 하면 와이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마 뇌와 자녀 뇌가 실제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어. 뭘로? 와이파이로. 우리가 여러분 와이파이가 그거 아니에요? 전선이 없는데도 연결돼가지고 다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뇌가 뇌를. 거울이 달려있다네요. 이 1000억 개 나무에는 전부 거울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이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 신경 덕분입니다.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나무는 갖고 있지만 시냅스는 없다 그랬어요. 그 시냅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두뇌 발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라 1000족의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사람 되려면.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야. 거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말은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네 아들, 네 딸을 뇌에다가 거울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거울 달아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두뇌 속에 천족의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천족의 시냅스가 필요한데 그 천족의 시냅스 만드는 도구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와이파이로 아이 뇌 속에 시냅스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요 맨날 인상을 쓰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인상을 써. 항상 인상을 쓰고 애한테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다 이러고 이제 애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두뇌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뇌에서 외치는 거예요. 두뇌에서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에요. 아이는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승질대로 말하지 않고 승질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이 먹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아이는 그걸 보면서 그 시냅스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승질대로 살면 그 모양이 거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부모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진짜 사춘기 때 저 미친 짓 하는 놈하고 내가 진짜 저놈하고 안 싸우고 나랑 싸워서 잘 이겨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을 싸워가지고 서울대 보내놨어.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서울대 보냈다고 해서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망, 내 성질, 내 세계관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자리로 가고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어디서고 부모 교실 있으면요 들을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도 일단 가세요. 앉아서 들으면요 동기부여 될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자랐어요? 유모차에 앉아서 뭘 봤어요? 아빠 뒷모습을 봤다고 재수없이 아빠가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울이 달려있는 거 어떡하라고. 그냥 이미 하고 있어. 의지랑 상관없이 이미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화면 네.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엄마도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아들은 밥만 먹고 있지만 아빠는 뭘 보고 있어요? 아들은 아빠를 보고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한 시냅스는 가소성은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소성이라고 했어요. 두뇌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선택과 경험의 모습과 아들의 선택과 경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르죠. 다른 거 하고 있잖아 서로.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들의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거울이 달려있다고요. 그러면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컴퓨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이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아이를 지적하기 전에 물론 잘못한 건 교정시켜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지만 그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투와 태도와 행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로부터 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아섰듯이 부모가 자녀의 저주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고 그 연결점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제 4번째 강의 주제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유튜브에도 제 강의 좀 일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라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 그냥 눈 침침하니까 디스플레이만 해. 전시. 하루 10분 전시하기.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 가운데도 책꽂이에 가서 꺼내서 책을 보는 아이가 돼요. 왜 책 보냐 그러면 아이는 모른다 그래요. 이유를 모르죠. 당연히 거울이 하는 거라서. 이것이 원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대안교육 많이 얘기하지만 원한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천족의 시냅스 모양을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과 뜻에 맞는 모양들을 거기에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구원시키기 위한 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째 강의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의 천국 가는 열쇠는 자녀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은 언제 천국 간다고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간대요? 여러분의 천국 열쇠는 자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엄마 이제 그리스도인 되신 것 같아요. 열쇠 이제 받으시죠? 아빠, 이제 그리스도인 되신 것 같아요. 열쇠 가져가세요.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애기들 태어나면 꼭 이러고 있죠? 그거 안 펴보셨죠? 거기에 여러분의 천국 열쇠 들어있는 거거든요. 언제 그게 나한테 온다고요? 아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낼 때 그 열쇠가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녀가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다라고 해야 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4학년부터 이제 홈스쿨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제 아내도 25년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애 홈스쿨을 밥을 해줘야 되니까 집에 들어왔습니다. 둘이 24시간 같이 집에 있게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천국이 올 줄 알았더니 정말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엄마랑 딸이랑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24시간 싸우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24시간 보이니까, 24시간 눈앞에 있으니까 24시간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3개월 딱 되니까요, 제 아내가 항복을 하더라고요. 아, 여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살다 난 정신병원에 가 못 살겠어.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그 3개월 시점에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 아, 내가 아이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험한 말 나가고, 애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속상하고, 애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싸움이 생기는구나.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애를 안 쳐다보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안 쳐다볼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세끼 밥만 차려주고 성경만 본 거예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만에 성경 읽도 그랬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3개월에 성경 읽독하려면요, 최소한 하루에 4-5시간은 엉덩이 붙여 읽어야 됩니다. 하루 4-5시간 성경 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봤다는 뜻이에요. 진짜 애 안 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어느 날 아침 먹으라고 아침을 차려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 당시 우리 아이는요, 보통 한 11시에 일어나는 아이였어요. 그냥 홈스쿨을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가 홈스쿨러들이 쓰는 표현 중에 공교육의 독을 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교육의 독을 뺀다. 그게 뭐냐면, 주어진 삶을 사는 데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삶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7시에는 일어나야 될 이유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학교에 그리스도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홈스쿨을 시작하면 그 시간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데 공부를 지금 해야 될 이유도 없어. 모든 선택의 동기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홈스쿨의 이제 공교육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홈스쿨은 자기가 동기를 찾아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1년에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11시까지 자는 거죠. 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왜 9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 8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 7시에 일어나야 되죠? 없잖아, 이유가. 그 11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은 어때요? 11시가 됐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지금 얘 친구들은 학교에서 3교시 끝났어. 3교시. 근데 아직 자고 있어.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그거 보고 있으면 속 뒤집혀, 안 뒤집혀요? 그거 보면서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었대.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다는 생각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분위기 뭐지? 이상해서 일단 뒤를 돌아봤더니요. 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야. 아, 홈스쿨은 스쿨 앳 홈.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앳 홈. 가정에서 공부시키는 거, 이게 홈스쿨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센터 앳 홈. 그리스도를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중심에 둔 삶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구나. 그러면 아이는 보고 따라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홈스쿨이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의 삶을 애 앞에서 살아내면 얘는 그걸 보면서 따라오는 거, 이게 홈스쿨이구나. 6개월 만에 우리 가정은 홈스쿨이 이제 연착륙이 시작이 됐어요. 애랑 싸우는 게 홈스쿨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게 홈스쿨이다.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는 이제 25살이 됐는데 부모와 자녀와 상처가 없는 거죠. 왜? 윈스매트로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나와 싸워왔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일 고마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에게? 엄마가 자기랑 싸우지 않고 자기랑 부딪힐 때마다 자신과 싸운 엄마라는 걸 아는 것이 엄마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분들이 자신과 싸우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고백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바꾸세요. 아이랑 싸우는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싸우는 존재로 바꿔나가시고 아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살아가시면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는 짓이 시작.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확 되시죠? 우리가 2시간을 듣고 나니까 하는 짓이 달라지면 어디가 달라져요? 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 이게 이제 확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두뇌 과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달라, 심심하니까 게임하게 달라, 심심하니까 TV 틀어달라.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보채다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하겠죠.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틀어주면 여기 어떤 경로가 먼저 만들어진다? 측자액이 자극돼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피드백이 측자액으로 가서 다시 그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파민의 그 조합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나대거나 무기력하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아이로 바뀐다. 그 경로를 제가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오락실이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바꿨죠. 뭐로 바꿨어요?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조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는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조율. 현은 현악기란 뜻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연주 시작 전에 현들을 다 조율하잖아요. 그래야지 전체 조화가 천조 개나 되는 시냅스, 그 시냅스 안에 단백질의 결합, 이게
완전히 조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뇌과학적으로 보면 조율의 문제인 거예요.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조율에 왜 오류가 생겼어요?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에 의해서 조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얘기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겨하시면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든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AI가 많은 일들을 차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직업은 뭘로 가져요? 저겁니다, 여러분. 별짓 다 하는 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요, 꿈이 뭐냐 그러면 다 유튜버 되겠대. 유튜버가 무슨 꿈입니까? 유튜버 계정만 만들면 유튜버 되는데 구독자 10명.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만 유튜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사학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튜브 쳐다봐서 유튜버 됐을까요? 그 시대에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튜브 쳐다본다 유튜버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했을까요? 별짓 다 한 것입니다.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생태계 속에서 별짓 다 하는 것이에요. 악동 뮤지션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디 살았대요? 몽고의 오지에 TV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남매가. 심심하니까 맨날 들어앉아서 기타 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엄마 뱃속 3개월, 8개월 때 하나님이 이들의 뇌 속에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어놓지 않고 그림 그리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어놨다면 남매 뭐하고 놀았을까요? 맨날 그리고 만들고 부수고 이러고 있었겠죠.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다?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게 해야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하도 심심해서 그냥 TV 틀어줬어요. 아유, 심심하게 있는 게 불쌍해서 스마트폰 줬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길 원치 않으세요. 정말 심심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선택과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게 부모 관리래요. 우리 아이 6학년 때, 아이도 학교도 안 다니잖아요. 형제도 없어요, 우리는. 딸만 하나 키웠는데,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봤어요. 별명? 뭔데? 혼자 놀기 달인. 자기가 지은 자기 별명이 혼자 놀기 달인이래요. 지금 여러분 2년 휴학하고 지금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이제 4학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걱정이 없어요. 취업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취업이 안 되면 쟤는 별짓 다 할 거거든요. 왜? 늘 별짓 다 하던 애예요. 별짓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별짓 다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어떤 뭘 줘도 이 시냅스들이요, 해결책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친구들과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보면 항상 지가 모든 짐을 지고 가요. 그게 오지랖이라서가 아니라 그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걔한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야. 항상 보면은 혼자 고생하고 있어, 항상.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하니? 왜?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이 안 돼.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돼가니까 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하더라고. 그러니까 짐이 많이 와, 혼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 메타버스에서 빠르고 편하고 쉽고 좋지만 더 줄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 두뇌과학과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3자를 연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 썼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다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겠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는 흘렸겠지만.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는데 감각이 무뎌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생명을 지불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경험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의 강한 자극들, 그 자극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걸 선택하고 있다면 역시 거기에도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은 바로 천족의 시냅스 모양, 이건 우리의 데스티니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될 소명, 그를 이뤄내야 될 하나님의 뜻, 여기와 관련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네. 하늘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을 이루려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경험을 잘못하면,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 공부 이러면서 실제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정서와 감정과 이런 의욕, 동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는 것에 너무 무심한,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죠. 어떤 모양을 만드냐에서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죠. 이걸 이름하여 상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던 거. 1년에 한 번씩 이 땅에서 하늘을 찌르는 기도. 언제? 20지철에.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른 주제를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더 지침을 좀 주고 싶은데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제가 이것만 딱
2, 30분 묶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뭘 해야 되나 3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숙제로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 찾아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따로 공부를 좀 더 각자 해보시기 바라고 영상을 또 보세요. 오늘은 끝내야 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랑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오늘 가서 앉혀놓고 얘기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동안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엄마를 왼수처럼 알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말을 듣는 게 왼수를 갚는 거야, 안 듣는 게 왼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1번 또 하나 문제는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보면 벌써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가소성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휘발 다 날아갔어요. 탄성이 됐어, 탄성. 가소성이 반대말이 탄성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한 번에 다 되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책들이 쉬워요. 어디 갔지? 책 띄워보세요. 책. PPT. 여러분 거기도 제가 책 소개해놨는데 그 개요서에도 이 책들이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쓴 책이라서 아이랑 책 같이 읽자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앉아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방법도 다 나오고요. 아이랑 오늘 저한테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아이가 책을 읽어 같이 엄마랑 같이 윤독해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좀 마음이 바쁘신 분들은 영상 틀어놓고 같이 앉아서 보시든가 유튜브에 제 강의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라는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상담도 여러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할 수 있는 상담 시간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들어오시면 거기 안내가 있으니까 교육 상담 신청해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은 교육 소감란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담 코너에다가 올리시면 제가 상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은 딱 그래도 한 10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도 4시가 됐네요.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뜻을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주님 만나셔서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자식과가 아니라 자신과 잘 싸워서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드는 그런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모교실 이제 오늘 이후로도 계속 그 5주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아이 앞에서 실행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들로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